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국내 한 대형 거래소가 해킹 사건에 휘말리면서 또 다른 거래소도 해킹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해킹을 피하고 싶어서 해킹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정보보안 전문가이자 해커 1세대이신 쉴드케어 김태봉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현재 쉴드케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해커 1세대면 도대체 몇 년대를 1세대라고 하죠? 90년대 초반이 1세대입니다. 야,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또 컴퓨터를 많이 쓰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요. 경희대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치십니다. 한호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호영입니다. 저는 경희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암호화폐 긴급 토론 때 정말 많은 이슈와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리플 이벤트는요. 제가 좀 특별히 재밌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해킹,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본인이 겪으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겪으셨던 이렇게 재밌는 해킹 관련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소정의 리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넘버원에 여러분은 시청자 참여로 이어지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은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해킹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들이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한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지난 6개월 동안 약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지난달에만 500억 원, 그리고 이번에 모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약 350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정말 집계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래소라든지 이런 대형 매체나 통해서 나오는 거 이외에도 실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킹당하는 규모는 사실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또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이제 간접적인 피해까지 따진다면 그 규모는 상당히 더 이제 커지는 양상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양한 해킹의 유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형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지갑에 대한 해킹, 그리고 ICO에 대한 해킹, 크립토 재킹 등 다양한 형태의 해킹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래소 해킹의 경우에는 크게 서버를 직접적으로 해킹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의 그 PC를 해킹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개인 지갑의 해킹 경우에는 이체 주소를 변경한다거나 비밀번호를 유출한다거나 또 ICO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해킹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ICO 해킹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ICO를 진행하는 홈페이지에 그 지갑의 주소를 바꿔치기 하는 형태거나 또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속이는 거죠. 투자자를 속여서 자신들이 그 이더를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재킹은 또 뭐를 얘기하는 거죠? PC나 폰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서 사용자의 자원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말 해킹의 유형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해킹의 이제 근간은 이제 하나의 어떠한 이제
그 접점으로 다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블록체인에 올려져 있는 가상화폐를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개인 키다, 비밀 키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 키를 어떻게 탈취해 가느냐. 이 어떤 방법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 해킹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거래소 해킹 같은 경우는 그 키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로부터 키를 탈취감으로 해서 어떤 가상화폐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이제 그런 행위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키를 탈취해가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해킹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의 어떤 해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불법적인 자원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또한 그 간접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킹이라는 이제 용어에 많은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킹이라고 정의를 하려면 어떠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비밀키 또는 이제 개인키라고 또 표현하지만 그 키가 어떤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 권리를 탈취하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암호화폐가 이렇게 각광을 빠르게 받게 된 이유가 정말 안전하다, 보안이 철저하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렇게 거래소 해킹 사건이 이슈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권 보안 수준이 정말 좀 세계적인 수준이 아닌가. 근데 좀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좀 어떤가요? 그 약 10년 전부터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외의 어떤 해커들로부터 공격이 시작됐고요. 대표적으로 뭐 피싱이나 파밍 그리고 사용자 단의 해킹을 통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금융권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10년 동안 보안을 발전시킨 계기가 된 거죠. 다만 거래소는 이제 시작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금융권 보안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단순하게 여러 가지 통계치를 이제 확인해 본다면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권의 어떤 해킹 문제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이제 대두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한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 보면 더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킹하게 되면 거의 다 개인정보 유출로 많이 이제 귀결이 돼 왔었기 때문에 마치 국내의 어떤 은행권이나 혹은 기타 금융권의 어떤 보안 수준이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은 있지만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융권의 어떤 보안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요. 요즘 금융권에서 새로 생겨난 개념이죠. 현재 거래소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의 보안 수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시면 되고요. 약 10년 전에 이제 금융보안이 시작한 무렵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이제 거래소가 갖고 있는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로 어떤 노출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해킹 사건들 여러 사건들을 이제 유추해 본다면 어떤 보안 시스템 체계가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했지만 실제 그 보안 시스템들이 가상화폐의 어떤 해킹을 막는데 네. 정말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그 수준에 좀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수준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이 거래소들의 해킹 문제가 좀 이슈가 터졌었는데 이 중에 혹시 하나의 거래소를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그 부분은 우리 네, 김 한번 부탁드려도 대표님께서 될까요? 설명해 주시는 게 예. 최근에 이제 뭐 국민들이 다 아는 큰 네. 사건이 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자체적으로 많은 뭐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많은 인력과 설비를 쓰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피해가 아직 진화가 안 돼서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약한 고리가 발견되면 그 전체 보안 수준은 그 약한 고리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선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이딴 해킹으로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연간 그 비용으로 100억 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해킹 방어 수준이 고객의 PC 보안 프로그램 정도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네. 설명하자면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네. 뭐 인터넷 뱅킹 쓸 때 제일 불편해하는 게 네. 많은 프로그램들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걸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곧 사용자 단의 보안을 강화하는 요소고요. 보안이라는 게 다소 불편한 수 있겠지만 결국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서 동작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PC단에 설치되는 것만 보더라도 PC 단말 보안, 키보드 보안, 암호화 등등 많은 것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 최근에 벌어진 그 거래소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의 수준밖에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이 학계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물론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네.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좀 이제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킹이 불가능하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의 어떤 해킹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블록체인 시스템의 어떤 해킹이 일반 중앙 시스템보다 더 좀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의 문제하고 가상화폐가 사라지는 문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네.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결과를 갖고 이제 가상화폐를 실제 개인들한테 이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를 새로운 어떤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이제 행위가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가 이제 분리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제 가상화폐를 지갑의 어떤 관리라든지 거기서 이동시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의 어떤 보안 문제는 실제 가상화폐 어떤 거래소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 때문에 마치 보안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거기에 어떤 대책 부분들이 없는 것이 현재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해킹에 관한 문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해킹에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들, 주변 지인이 겪으신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소정의 리플을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요, 그 인터넷 뱅킹 해킹이 사용됐던 수법이 제가 들어보니까 고스란히 암호화폐 해킹에도 좀 사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해킹 수법이 또 어떠한 해킹 수법이 이용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과거 인터넷 뱅킹에서 벌어졌던 사고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해킹을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어떤 이메일로 그 사람이 열어볼 수밖에 없는 메일을 보내죠. 그러면 그 메일 안에는 악성 코드 침투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클릭한 순간 자신의 PC나 또는 스마트폰에 감염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해커가 내 시스템 안에 있는 중요 파일을 절취한다거나 또는 내가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훔쳐본 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이제 웹 서비스로 열려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웹쉘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악성 코드가 서버에 따른 침투해서 그 웹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다 감염을 시키는 형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상 형태들이 이번 최근에 벌어진 거래소 해킹 사건에도 적용됐을 거라고 보고 일부 그런 사실 확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고요. 이 이외에 취약점에 의한 공격이나 또는 사용자의 계정을 절취해서 또 악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해킹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가장 잘 보안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게 금융권입니다. 특히 제1금융권, 은행들이 보안이 가장 잘 돼 있고요. 그 이유는 뭐 금융감독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들이 그에 적절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정책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가동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금융보안 가이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용한다면 거래소의 보안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보충하실 내용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거래소 자체의 어떤 거래 메커니즘에 관련된 보안 체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지만 실제 이제 가상화폐의 어떤 해킹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키의 어떤 유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키의 어떤 관리 체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키 관리 체계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앙 관리 시스템처럼 돼 있는 데에서는 그 키 관리 시스템 체계가 잘 돼 있지만 이게 이제 P2P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키 관리의 어떤 문제가 전부 다 개인이나 어떤 P2P 노드에 있는 노드 단에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어떤 좋은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우리가 뭐 하드웨어 월렛을 쓰게 되면 안전해질 것이다 하는 수준 정도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강화된 어떤 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소 안에 그냥 지갑에 코인을 방치해 놓으면 좀 위험하니까 꼭 이렇게 하드웨어로 옮겨놔라, 하드월렛 지갑으로 옮겨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하드월렛 지갑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평소에 해킹이 이렇게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하드월렛 지갑을 이용하는데요. 하루는 접속을 해보니 이전과는 다른 숫자가 보였습니다. 주소만 남고 보유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USB를 뽑아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 모든 코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알지도 못하는 교환소에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이 교환소에서 설거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사연을 봤는데 정말 막막해 보여요. 이렇게 하드월렛 지갑에 넣는데도 털렸다는 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깜깜한데 어떤가요? 하드웨어 월렛이 안전하지만 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을 봤을 때는 아마도 사전에 그 사용자의 단말에 악성 코드가 침투해 있었고 그 하드웨어 월렛을 네트워크 연결하는 순간 원격지에서 그 공격자가 명령한 원격 해킹이 벌어졌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패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유출돼서 지정된 거래소로 코인이 송금돼서 유출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드월렛에 이렇게 지갑에 보관하면 무조건 안전한 건 줄 알았는데 이 사연을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이고.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하드웨어 월렛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컴퓨터 어떤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뭐 악성 코드라든지 기타 본인의 어떤 조작의 어떤 실수까지도 어떤 캐치를 해서 가상화폐를 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제 접속하는 순간에는 이게 하드웨어 월렛이 결과적으로 내가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키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도 그렇고 또 해외에도 그렇고 최근에 거래소들의 어떤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거래소 지갑에 있는 코인들 이렇게 털렸을 때 거래소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드월렛 지갑에 넣어놨는데 만약에 털린다. 그럼 누구의 책임인가요? 보상을 못 받는 건지 뭔지. 일단 뭐 거래소 지갑의 경우에는 거래소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요. 사용자가 어떤 별도의 하드웨어 월렛을 썼다면 그건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가 개인이 스스로 키 관리나 또는 뭐 보안, 인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왕이면 하드웨어를 선택하더라도 보다 안정성이 높고 보다 인증이 강화된 형태의 하드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러한 노력이 기인돼야지만 이제 자신의 자산을 자신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드월렛 지갑에 있으면 순전히 본인 책임이니까 갑자기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이제 하드웨어 월렛 혹은 월렛의 어떤 기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월렛이라는 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키를 보관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에 들어갈 때 열쇠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키패드 비밀번호라는 게 있고 그런 비밀번호나 키를 이렇게 보관해 주는 함 자체가 이제 지갑인데요. 그 지갑에서 어떤 키를 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바로 해킹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그 제2의 제3의 어떤 단계를 통해서 실제 금융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그 계좌의 주인인지를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P2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확인 기능이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직접 개인이 모든 거를 다 이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하드웨어 원래 쓰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원래 쓰든 기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만약에 그걸 유출이 될 경우에 어떤 책임 소재 문제를 본다면 결국에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일종의 이제 P2P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또 약점 중에 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암호화폐 지갑은 어떻게 보면 서버상의 이 개인 금고와도 같은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 지갑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또 주의사항은 뭘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복합화, 다중화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갑의 수단인 측면에서 본다면 웹보다는 앱이 더 안전하고요. 앱보다는 하드웨어 원래 형태가 더 안전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앱 플러스 하드웨어 원래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의 수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인증 수단이 단순히 핀 넘버나 패스워드보다는 어떤 지문과 같은 생체 인증을 쓰는 게 더 안전해질 것이고요. 또 이보다 더 안전해지려면 지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안면이나 지문이나 서명 같은 다양한 생체 인증 방식을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 게 더 안전해질 것이고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이 가운데 어떤 지갑이 또 괜찮은 건지 방금 앱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조건 앱이 또 좋은 건지 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지갑의 경우에는 네. 지갑이 일종의 플랫폼이자 네. 은행으로 따지면 계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이제 지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거래소들이 이제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이 거래소에서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자산을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는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결국 내가 편리하지만 또 안전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보다 수준 높은 검증된 지갑으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 암호화폐계 또 지갑을 요즘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어떻게 더 발전할까요? 거래소가 하던 역할을 지금 거래소는 중앙 네. 집중형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고가 터지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분산에 대해서 뭐 블록체인의 기반 구조이죠. 분산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각자의 지갑, 각자의 자산 코인을 자기가 지킨다면 최의 경우 뭐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킹당할 염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 문제가 참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 이 블록체인 이쪽을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매력이 정말 있었던 이유가 절대 이렇게 한번 입력된 코드들이 또 변할 수 없고 그게 기록상에 영원히 남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말을 많이 바꾸는데 블록체인은 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코인 복사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해킹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변하고 있는 거 아닌지 뭔지. 이제 코인 복사 같은 문제를 보면 이제 그걸 해킹의 어떤 범주에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일종의 좀 프로그램의 어떤 오류라든지 어떤 이제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의 어떤 불안전성에서 기인되는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킹의 범죄에 넣게 된다면 모든 프로그램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킹으로 본다면 좀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킹은 그야말로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탈취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크립토 재킹도 한때 정말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식으로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 코드 형태, 크립토 재킹의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고요. 또 하나의 경향은 이제 이 채굴에 있어서 비디오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어떤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자원이 채굴에 악용되고 있는 형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채굴되는 시스템이 컴퓨터 안에 깔려서 컴퓨터가 상당히 느려지고 그렇다고 전력 소모도 또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참 저도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조금 어떻게 깔렸는지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자신의 PC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거나 네. 또는 좀 평상시보다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무료 보안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뭐 100% 완벽하게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 뭐 불법 사이트나 또는 이상한 동영상 사이트에는 안 접속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사실 그러지 않아도 뭐 공공 예를 들면 뭐 아이핀이나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를 써도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에어드랍이 있다고 해서 요즘 또 많이 또 이렇게 재미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라고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이 크립토 재킹의 피해 규모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지난 통계를 봤을 때 약 1년 동안 2만 건에서 1월 달에 2만 건이었는데 뭐 총 12월 달 정도 됐을 때 약 170만 건으로 한 8,500%가 증가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예전에 뭐 랜섬웨어 형태로 이제 악성 코드가 또는 뭐 랜섬웨어가 이제 코인을 강제로 뺏어갔다면 이제는 이제 사용자의 리소스 자원을 이용해서 스스로 캐는 형태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재킹이 당한 것 같으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체킹할 수 있는 방식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일반적인 뭐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크립토 재킹 쪽 특정 크립토 재킹만 또 체킹해주는 탐지해주는 뭐 앱이나 뭐 프로그램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필요한 경우에 검색하셔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다고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연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방을 보니까 홍소영 님이 개인 지갑 해킹도 문제지만 거래소 해킹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거래소가 금융권보다 못한 보안으로 규제가 없으니까 보안에 큰 투자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거래소 규제가 투자 보호 방향으로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그닥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의 몫이냐, 거래소의 몫이냐, 혹은 둘 다 어떤 몫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의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여기서 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것이 한다 하더라도 그 규제 수준을 또 강하게 하게 되면 또 어떤 거래를 막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피하기 위해서 보통 정부에서 취하는 어떤 보안에 대한 규제의 어떤 틀을 보면 거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준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 수준으로 강제화를 하게 됩니다. 의무화를 하게 된다든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 이제 컴퓨터 서비스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인데요. 그 인증제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어떠한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들로 구성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럼 금융권이 그 수준에 맞추게 되면 기존의 금융권이 그 수준에 맞추게 된다면 금융권에 대한 해킹은 상당히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이제 보안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과연 거래소의 해킹 문제로 해서 그 이상의 규제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규제냐 아니면 투자자 보호에서 그 규제를 하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1차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필연적으로 이제 따르게 되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보안 수준을 규제하게 되면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규제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용자가 취해야 될 어떤 보안 수준에 대한 규제. 그러다 보면 지금의 이제 우리가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면 다양한 사용자가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 또 OTP 카드라든지 기타 다채널을 통해서 사람을 확인하게 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자자들이 얼마나 감내를 할 것이냐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규제 수준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 낮다. 이런 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미 선진국인데 선진국에 맞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스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강제화한다고 해서 그 해킹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이 막아질 수 있느냐 하는 걸로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부족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기존 금융권에서 있었던 해킹과 비슷한 방식의 어떤 그런 해커들이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그 거래소에 비슷한 수법으로 이렇게 해킹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수법이면 그거를 충분히 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하긴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으로 계속 공격자가 해킹을 진화시키고 이 보안하는 사람들에서 방어를 해서 싸우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가지 큰 이슈 때문에 이제 금융 보안이 상당히 강화되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예전에 금융 감독기관이 이제 지침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뱅킹에 접속하는 단말을 지정하게끔 하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뭐 계정을 도용한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벌어지고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인증서까지 훔쳐가지고 다른 PC, 다른 스마트폰에서 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접속해서 계좌를 털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용자가 지정한 단말에서만 접속하게끔 제도를 강화시키니까 그런 사고가 거의 90%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 사용자의 PC까지 털지 않는 한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자들이 진화시켜서 그 사용자의 단말을 원격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니까 결국 FDS라고 불리는 쉽게 사기 탐 시스템입니다. 금융거래 이상징후 탐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또 생겨가지고 이를 통해서 뭐 심지어 모 은행 경우는 사고의 95%를 1년 만에 막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화된 보안 체계가 강화와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이런 것들을 막았던 사례와 선례가 이미 남아 있고요. 이런 또 주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거래소한테도 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뭐 그 부분에서 인식이 부족했는지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또 채팅방에 또 이렇게 올라와 주셨는데요. 웨이리 님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래소 콜센터라면서 보안을 위해서 비번을 바꾸라고 연락을 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비번을 바꾸니까 그 뒤로 비번이 다 털렸다고. 그동안 그 해커가 이용자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비번을 따갔다는 이런 황당한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정말요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또 뭘까요? 수년 전에 이제 OTP를 이제 해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OTP 직접 해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속이는 거죠. 사용자한테 뭐 전화나 또는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고객님 지금 OTP 번호 입력하세요. 라던가 하는 형태로 이제 유도해서 해킹을 한 형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그때 학습된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커는 이미 지금 서버를 보고 있으면서 비번까지 알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OTP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낼 수 없으니까 누르게끔 하는. 맞습니다. 야, 이거 정말 기발하네요, 방법들이. 또 더 심한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자, 사용자가 거래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고 본인이 OTP 있는 건 다 쓰게 내비둡니다. 다만 코인이 이체되는 받는 주소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신의 주소로요. 예전에 계좌를 바꿔치기 했듯이 이제는 코인의 지갑 주소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행위를 내가 다 한 거죠. 다만 코인은 엉뚱한 곳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뭐 콜센터에서 전화 왔다고 한다면 네. 이미 그 부분은 또 이제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상황입니다. 이미 그 이미 전 단계에서 이미 이제 뭐 그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에서 유출됐든 그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만약에 이제 거래소에 보관돼 있었다면 거래소를 통해서 이미 유출된 거고요. 이미 이제 이제 징조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달라 했을 때 이제 바꾸게 되면 실제 이제 그 해커가 돈을 빼가는 이제 암호화폐를 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 계속 그 진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은행 시스템이나 금융권 시스템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쪽은 어떠한 이제 비밀번호 유출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또 다른 본인 확인 이제 체계를 갖고 갑니다. 계속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단말기에서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화를 통해서 다채널로 다중 인증을 또 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대비책을 못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암호화폐 어떤 거래 특성상 이 본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좀 더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안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래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완책들을 크게 좀 다시 분류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보안 가이드 수준에 맞게끔 네. 보안 정책과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각 분야별 보안 솔루션들을 선택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통상 거래소, 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중 금융회사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약 최소 15개에서 25개 정도 항목의 이제 각 분야별 보안 조치가 필요하고요. 사용자 단말 보안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보안, DB 보안 등등 상당히 많은 수십 개의 분야의 보안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각 분야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되고 그에 걸맞는 사람을 투입해야 되고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모든 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많은 자본과 노력과 시간이 들 것 같아요.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래소 해킹 방지가 빨리 일어날 수 있을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많이 오래 걸릴까요? 너무 많아 보여요, 지금. 모든 걸 다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거에 시중 금융회사들이 어떤 부분을 했을 때 가장 보안이 강화됐었는지, 효과가 컸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구축을 한다면 시간을 좀 더 빨리 당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보안 문제를 기존의 어떤 금융권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는 약간 좀 보안 대책 측면에서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P2P 체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이제 금융권의 어떤 보안 체계는 이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 좀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앙 집중 시스템에 적합하게 돼 있는 보안 시스템을 P2P 시스템에 어떤 적용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핵심 자산이라고 한다면 암호화폐거든요. 그럼 이 암호화폐는 어디에 올라가 있냐?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거냐에 먼저 초점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2차적으로 암호화폐 어떤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적용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갖고 있는 어떤 키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하드웨어 원래 얘기도 나왔고 또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제 그걸 또 콜드 월렛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는 이제 내부 어떤 자율 규제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안전하냐? 이게 상당히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만약에 없어지면 네. 실제로 모든 이제 암호 자산이 다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그걸 또 복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안의 어떤 위험성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상에서 이 키는 결과적으로 이 거래를 하려게 되면 자주 접속해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먼저 좀 강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뭐 기존의 어떤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보안 체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권 수준의 어떤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는 거는 좀 약간 좀 피상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아직은 이렇게 보안책이 정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PC에서 이렇게 P2P 거래를 하면서 왠지 컴퓨터가 느려진 것 같고 이렇게 좀 해킹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걸린 것 같았을 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급적 PC보다는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기 좋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스마트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우리가 늘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덜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핸드폰은 정말 계속 1시간에 한 번 이상씩 저는 계속 보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공격자들 해커들 입장에서 훨씬 더 해킹하기 쉬운 타겟이 PC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다 취약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본적인 설정 자체, 구조 자체가 뭐 PC보다 좀 더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좀 더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한 거고요. 다만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서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중 인증 수단을 복합적으로 뭐 OTP가 됐든 보안카드 됐든 전화가 됐든 간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써서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진다는 거고요. 그런가요? 근데 핸드폰으로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이 지갑이 핸드폰 안에 있다고 치면 사실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공공장소에 그런 와이파이들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 자동으로 접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이거를 차단하기도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핸드폰으로 거래를 할 경우 와이파이를 차단한 채로 다녀야 될까요? 와이파이에 붙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이고요. 예, 물론 일부 지갑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접속된 상태에서는 거래가 안 돼,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에는 가급적 안 붙고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게 맞는 정보일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도 지문 인식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폰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한번 지문 인식을 하고 나면 그걸 만약에 A4용지에 출력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지문 인식이 초기 단계라서 그걸 이렇게 바로 찍으면 꼭 이렇게 은행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악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지문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지문 네. 센서가 상당히 보안성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아. 그래서 쉽게 파라핀, 예를 들어서 촛농이나 네. 또는 뭐 찰흙, 뭐 심지어는 뭐 귤껍질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죠. 그 뜬 걸 갖고 다시 대면 열의 아홉은 열립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보안 수준의 지문 센서는 이제 꼭 살아있는 생체여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전기 미세한 전기적 흐름을 읽는다거나 땀샘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센서가 탑재되는 걸 쓰신다면 더 안전해지실 거고요. 참 불안불안한데 정부의 규제도 좀 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제가 지금 나오면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일단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라는 표현보다는요.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정부에서 일단 좀 해주셔야 할 일들 자체가 뭐냐면 이런 이제 해커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어떤 처벌을 좀 강화한다든지 해서 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단순히 규제라는 부분을 끌고 가게 되면 해법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다 보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갖추어라 한다면 그 수준까지는 쉽게 갖추겠지만 해커들은 바로 그 이상의 수준으로 또 해킹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해킹의 어떤 시도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커들이 활동하는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잡아들이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하는 이런 어떤 좀 환경 조성에 좀 힘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용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암호화폐를 어떤 하나의 키에다가 다 담아놓고 있다 보기보다는 좀 여러 개로 좀 분산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뭐 이제 뭐 3대 7이다 이런 저는 그게 좀 뭐 적합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70%는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30%는 이제 뭐 실제 사용하는 이제 월렛에 집어넣듯이 개인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좀 하다못해 키를 종이에 인쇄해서 뽑아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이제 하드 월렛 같은 데 보관해서 갖고 있고 나머지 본인이 꼭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부분만 어떤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해킹도 안 되고 위변조도 안 된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그냥 놔둬도 해킹도 안 되고 위변조도 안 되는데 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되냐 이거죠. 결국에는 블록체인도 해킹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나의 암호화폐 그 자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도 좀 바꿔야지만이 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좀 더 주의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께도 좀 이렇게 자신의 자산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팁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특정 네. 기종 모델의 폰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요. 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같이 씁니다. 물론 독립된 수단이고요. 그리고 앞서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악의 경우에 복구나 백업을 위해서 이제 종이에 출력된 것도 있고 하드웨어 월렛도 안전한 곳에 저장,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채팅방을 통해서 해킹에 관한 사연들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리플 당첨자는요, 웨이리님입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소정의 리플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한번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대표님. 보안은 남이 해주고 공짜라는 인식을 사용자 스스로가 버려야 됩니다. 거래소가 물론 보안을 보다 강화시키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용자 스스로도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보다 안전한 또 보다 강화된 형태의 수단을 이용해서 보안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보안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일단 이런 이 암호화폐 어떤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의 좀 심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하고 정말 안전한 자산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딴 거래소 해킹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좀 이렇게 좀 혼동이 시장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루빠른 규제가 좀 마련이 돼서요. 또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곧 G20 회의에서도 규제안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것을 참고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1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암호화폐 전문 토크쇼입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